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퇴직 교장입니다. 38년간 서울 대치동 명문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죠. 그렇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저는 아내 영희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휴식이 목적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한라산 중턱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들른 곳이 있었어요. 아담한 펜션 카페였는데 시설은 그저 그랬지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궁금해서 영희와 함께 들어가 봤어요. 사장 부부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겨주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영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당신 학생들 간식 만들어주는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에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뭔가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죠. 38년간 아이들을 돌봐온 제가 이제는 지친 어른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 느낌이 저희 부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단순히 쉬기만 하는 노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하는 일을 해보자는 결심이 섰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이 펼쳐졌어요. 아름다운 제주 바다가 보이는 곳에 펜션을 짓고 전국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말이에요. 영희도 잠을 설쳤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도 바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펜션 하나 해보자. 음식도 제대로 내고 공간도 아늑하게 꾸미고. 당신은 계획 잘 짜잖아. 38년간 학교를 운영하던 사람이 펜션 운영 못하겠어? 그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교육자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도 늘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영희는 살림솜씨가 뛰어나니까 음식 쪽은 걱정 없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저희에게 이런 일이 어울린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주도 펜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아이들을 보살펴왔듯이 이제는 지친 어른들을 보살펴주자는 마음이 커져갔죠. 영희도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펜션 관련 블로그를 찾아보고 인테리어 사진도 스크랩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은퇴 후 무의미한 삶 대신 우리만의 공간을 가진 인생 이막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뒤 저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죠. 전국의 유명한 펜션들을 다니며 어떤 서비스가 인기 있는지, 어떤 구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는지 꼼꼼히 조사했어요. 제주도뿐 아니라 강원도, 경주, 부산의 핫플레이스까지 발품을 팔았습니다. 펜션 규모, 동선, 서비스 구성, 객실 간격, 고객 회전율까지 체크하며 빼곡히 노트에 적었어요. 온라인 펜션 관리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귀포시 해안가 근처에서 완벽한 부지를 발견했어요. 3,000평 규모의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땅이었죠.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이런 조건 좋은 땅이 흔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3억 원과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총 12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주변에서 말리더군요. 펜션은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하고 시설도 고급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기 있는 곳들을 보면 다들 넓은 공간과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개 동의 독채 펜션으로 설계했습니다. 각 동마다 바다뷰가 보이고 바비큐장과 족욕장까지 갖춘 고급스러운 시설로 말이죠. 영희는 인테리어와 소품, 공간 디자인에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펜션의 색감은 어떤 톤으로 할지, 창문 너머 바다 전망을 어떻게 프레임에 담을지, 객실마다 다른 꽃병을 놓는 게 좋을지. 매일 밤 스케치북을 펴고 그림을 그렸고, 낮에는 소품 시장과 조명 가게를 돌아다녔죠. 드디어 오픈날이 왔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저희는 불 꺼진 펜션 한복판에 서서 조명만 바라봤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정성스럽게 꾸민 로비와 객실들이 조용히 반짝였고, 아직 손님은 없었지만 상상으로는 벌써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 영희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 출발의 설렘 속에서 말이에요. 오픈 이후 SNS 덕분에 금방 입소문이 퍼졌어요. 제주 오션뷰 펜션 대박,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힐링 펜션 발견.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는 손님들의 리뷰가 넘쳐났죠. 특히 가족 단위 손님들과 커플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영희가 직접 만든 제주도 특산물 조식이 화제였습니다. 갓 구운 호밀빵에 제주꿀을 발라주고 신선한 과일과 함께 내놓으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38년간 학생들을 상대해온 경험으로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약이 3개월 대기까지 생겼어요. 지역 방송에도 소개되자 평일임에도 펜션 대기 문의가 끊이지 않았죠. 매일이 기적 같았습니다. 새벽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돋이가 펜션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손님들이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 데이트 중인 연인들, 친구들끼리 온 단체 손님들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펜션 안에 퍼졌죠. 그런데 그 행복은 여름까지였습니다. 9월이 되자 손님 발길이 급격히 줄었어요. 제주도 날씨가 굳어지고 태풍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죠.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고 주말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기에 펜션 운영은 빠르게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펜션 관리비, 대출이자, 직원 급여까지 매월 2천만 원씩 나가는데 매출로는 턱도 없었어요. 겨울철 난방비까지 추가되니까 적자 폭이 더 커졌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펜션업이 극심한 계절 사업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름철 3개월 매출로 1년을 버텨야 하는 구조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고정비는 기다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영희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겨울철에도 손님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제주도로 여행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름과 봄, 가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해해줬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결국 저와 영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죠. 직접 청소하고 직접 프런트를 지키고 조식도 최소한으로 구성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다음 여름 성수기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겨울 동안 저희는 재기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영희는 SNS 채널을 다시 정비하며 꾸준히 게시글을 올렸고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 처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감귤 체험, 한라산 등반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도 기획해봤습니다. 영희는 제주도 전통 음식 만들기 클래스까지 준비했어요. 흑돼지 수육이랑 갈치조림 같은 걸 직접 가르쳐주는 거였죠. 기존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보완하고 펜션 분위기를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 조명과 가구도 소소하게 교체했어요. 겨울에는 바다뷰 힐링 감성으로, 봄에는 바다와 잘 어울리는 봄 한정 이벤트를 준비했죠. 전단지도 직접 만들어서 제주공항이랑 주요 관광지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제주도에는 수백 개의 펜션이 생겨났고 모두들 비슷한 마케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년 여름엔 반드시 다시 손님이 올 거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버텼어요. 매일 밤 펜션 관리비랑 대출 이자 계산하면서 불안해했지만 포기할 순 없다고 다짐했죠. 저는 교육자로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왔으니까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희도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저를 믿어주더군요. 드디어 여름 성수기가 다가왔습니다. 6월 중순 첫 주말부터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 기상청이 태풍 경보를 내리던 날, 강풍과 집중호우가 제주도를 강타했어요. 그날 밤 저는 펜션을 지키려고 밤새 돌아다녔습니다. 바람 소리로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았고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새벽 3시쯤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해안가 쪽 세계동의 지붕 일부가 날아가 버렸더군요. 객실 안은 물바다가 됐고 가구들이 다 망가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야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복구 비용만 5천만 원이 들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는 성수기 한 달을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거였죠. 보험회사에 신고했지만 자연재해 피해는 부분적으로만 보상된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몇 달 후에나 처리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이미 누적된 적자와 대출 이자로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영희는 그날부터 말이 없어졌어요. 망가진 객실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38년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온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그날 밤 영희와 함께 울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깊은 고민 끝에 저희 부부는 결국 펜션 매각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매각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급매로 나온 상황이라 12억에 지었던 펜션을 7억에 넘겨야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태풍 피해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출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1억도 안 됐어요. 아파트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죠. 평생 모은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날 밤 빈 펜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오픈 첫날 손을 잡았던 그 로비에 둘이 앉아있으니 눈물이 저절로 나더군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평생 모은 것이 다 날아가 버렸구나.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육자로서 늘 학생들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포기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아이러니가 더 가슴 아팠어요. 루프탑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니 오픈 첫날 밝게 웃던 영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펜션의 활기찬 분위기, 새벽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돋이. 이 모든 걸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67세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력서를 보낸 곳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며칠 뒤 불합격 문자가 날아왔죠. 경비직은 체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나이를 문제 삼았고 마트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60대 이상은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어요. 전직 교장이라는 이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분하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제목은 60대도 가능한 대리운전, 퇴직 후 생계수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 사람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았고 똑같이 퇴직 후 삶에 적응하지 못해 대리운전을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곧바로 휴대폰에 대리운전 앱을 설치하고 기사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3년 무사고 스마트폰 소지 조건은 간단했고 나이 제한도 없었어요. 사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훈화 말씀을 하던 제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었어요. 매달 월세와 생활비가 나가는데 수입은 전혀 없었거든요. 첫날은 떨리는 마음으로 앱을 켜고 대기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저녁 10시 첫 호출이 떴어요. 제주공항에서 서귀포까지였는데 손님은 말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짧게 고맙다고 인사했죠.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해 반말을 하거나 늦게 왔다며 짜증부터 내는 이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뭔가가 끓어오르다가도 지금 내가 화낼 처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꾹꾹 눌렀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면 해가 떠올라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앱 수수료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영희는 근처 지역 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돌봄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아내로서 쌓아온 경험이 도움이 됐죠.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다고 해요.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실패는 단지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분명한 원인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직면하지 못했던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큰 돈을 들여 시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펜션 사업에 대한 경험도 숙박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 없이 단지 잘 되는 걸 봤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었어요. 둘째,
계절성 사업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름 3개월 매출로 1년을 버텨야 한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셋째, 대출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결국 목을 조이기 시작했거든요. 넷째, 경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게 치명적이었어요. 다섯째, 실패 시나리오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는 작은 원룸 하나를 마련해 임대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살린 퇴직 교사의 제2인생 가이드북을 집필 중입니다. 소박하지만 지속 가능한 노후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가고 있죠.